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54번. 자,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관해서 틀린 것을 저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이게 밑에 질문하고 다 연결이 되고요. 자, 1번에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야 된다. 맞아요. 이유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동의받는다. 이게 맞는 거고요. 만약 이게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랬으면 틀려요.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는 동의가 필요 없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동의받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이유는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입니다. 이 비도시지역은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예외가 되고요. 그래서 원칙은 선계획, 후개발,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땅값 싼 것,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이런 미성숙지는 땅값을 오기 전에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가 있고요. 3번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 제시하는 계획이 없어도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이런 장기계획이 없어도 얼마든지 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4번에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 3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이상, 주상, 자생 1만, 공업지역은 3만, 비도시 30만,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30만 이상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30만 미만이라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취락지구는 소규모로 마을을 정비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고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마을 자체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개념. 그래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이런 데는 이런 면적 미만이라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다 줘봤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이런 거는 우리 기본서 봐야 나오는 거예요. 5번에 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원칙 도시로 개발하려고 정했으니까 도시지역. 또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되는데 이거 틀렸어요. 취락지구. 그래서 취락지구는 개발구역이 지정이 돼도 도시지역 등의 의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의제가 없어요. 그냥 소규모로 마을만 개발시켜주는 개념, 도시지역 등의 의제가 없다. 자, 이거는 79페이지. 7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개발구역 지정 효과. 자,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옷이 되고요. 다만 거의 대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않다. 얘는 1회차 동영문서 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회 때도 틀리고 오늘도 틀리고 그래서 취락지구는 개발구역 지정돼도 의제되는 게 없다. 또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 55번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다. 자, 여기 개발구역 지정 해제 가장 핵심입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안 하면 다음 날 해제. 이유는 사업을 안 해서. 또 사업을 안 해서 해제가 되고요. 3년 주는 이유는 이 실시계획의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니까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포함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라. 안 하면
다음날 해제. 또 이번에 지정권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 핵심. 2년 내 착수 안 하면 변경할 수 있다. 딱 좋아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이 딱 중간에 허리기 때문에 실시계획에서 중요한 숫자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개발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은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할 때 이때는 수용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수용 방식은 딱 이때만 집단적인 조성 공급, 환지 방식은 많죠. 뭐 땅값이 비싸고 수용이 안 되거나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설의 정비 이런 것들 다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은 딱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혼용해서 할 수가 있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혼용 방식으로 할 때는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미분할, 분할 안 하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일 때는 반드시 분할 시행한다 이러면 틀려. 분할 시행도 가능, 미분할 시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4번에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이 되는 기반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줘야 된다.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각 사업 지구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분해라.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개발구역 지정 후 지가 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지정 당시에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시행 방식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뭐 땅값이 급등했다 이런 여건 변화가 생겼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시행 방식의 변경은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가 바꿉니다. 지정권자가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87페이지 맨 밑에. 8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시행 방식의 변경, 주어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사업의 시행 방식은 개발 계획의 내용이죠. 어디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갈 거냐 이런 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의 내용. 그래서 시행 방식의 변경은 이꼴 개발 계획의 변경. 그래서 시행자가 바꾸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1번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보상금 확보가 안 되니까 전부 환지. 또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혼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역시 보상금 확보가 안 되니까 전부 환지. 또 3번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시행 방식의 변경이 없습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그래서 조합일 때는 시행 방식 변경 일치 없어요.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에 지정권자가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꾼다 이건 없어요. 수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나 수용 방식에서 혼용으로 가는 건 돼도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꾼다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 56번 수용 방식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얘는 공사가 다 끝나고 만들어진 땅 조성 토지 택지를 공급하는데요. 자,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공급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아니고 제출만 합니다.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 이유는 이 조성 토지의 공급은 수용 방식의 절차가 아닙니다. 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수용 방식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지정권자가 공사완료 공고. 그러면 사업 끝납니다. 그럼 공사완료 공고 후에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수적인 택지 분양하는 기준에 불과한 거지 절차가 아니니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죠. 제출만. 자, 얘하고 원형지하고 달라요. 원형지는 지정권자한테 승인,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 조성토지는 제출. 그다음 2번 시행자는 기반설에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기반설 설치 조건부로 공급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이거는 91페이지 가볼까요? 91페이지. 맨 위에 그 조성토지의 공급, 맨 위에 그 공급계획 제출, 그 26회 때 정답.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면 2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얘는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이니까 실시계획대로. 그리고 계속 보면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설에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기반설 설치할 수 있는 자로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조성토지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을 한다. 자, 조성토지의 공급은 원칙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조경. 그래서 경쟁입찰, 경매나 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보자에게 공급하는 게 원칙. 그러면 이 말은 경쟁입찰 붙인다. 이 말은 조성토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중에서 경쟁입찰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수의계약하고 추첨. 그래서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 조경. 근데 예외, 추첨과 수의계약. 추첨과 수의계약이 있다. 그래서 조경, 추수. 그럼 추첨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은 4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11개. 그럼 당연히 뭘 정리해야 돼요? 추첨. 그래서 추첨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 4개. 이게 핵심이고요. 추첨으로 분할하는 것은 규모가 나옵니다. 규모. 국민주택 규모 330이야. 규모가 나왔다. 그럼 뭐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나오면 추첨. 그래서 경쟁입찰이 아니고 추첨으로 분할합니다. 추첨.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330이야. 또 공짜로 제하는 4글자. 공공택지, 공장용지 딱 4개만 추첨으로 분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대표적으로 일반이 분양받을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게 공급할 때 당연히 수의계약. 또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할 때 그것도 채권자 시행자 1대1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 그 다음 5번에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다른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성 토지는 공급할 때 가격 원칙은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원형지는 공급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원형지는 수의계약이 원칙, 공장이나 학교는 경쟁입찰, 원수 공격. 그다음 원형지는 공급할 때 가격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 그래서 조성 토지 원형지 다 다르니까 자 물어보기 좋은 논점들이 되죠. 그다음 57번 환지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환지 계획은 환지 방식의 뭐 핵심이죠. 토지의 교환계. 그래서 개발 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하고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합리적으로 교환해 줄 거냐. 토지 교환에 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자, 1번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맞아요. 청산 대상 토지. 쉽게 얘기하면 흔토지. 그럼 새토지, 헌토지 바꿔주는 계획이니까 새토지, 환지의 명세, 흔토지,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그 다음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그 중에서 채비지의 명세. 입체환지할 때는 입체환지하게 한 명세, 입체환지용 건물의 명세. 그런 것들이 다 환지 계획에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를 환지 부지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우 내 돈이 급해갖고 저는 환지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갈게요.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냐? 임차권자 동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틀렸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입니다. 말만 조금 장난쳐 놓으면 다 틀리는 거지. 그래서 94페이지. 바로 4번에 작성 기준의 특례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뭐 왕변은 다 쳐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는 임차권자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환지 부지정하면 임차권 소멸. 그래서 임차권자 의사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소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 그 다음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가 더 있죠. 그 밑에 증환지, 감환지 같은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환지, 감환지, 직권으로 환지 부지정 다 할 수가 있고요. 직권 부지정. 또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공공시설. 그래서 종래 공공시설 대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그럼 종전의 공공시설은 안 쓰게 되니까 이런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도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지 부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임차권자 동의까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 이때만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토지부담률 얘는 평가식이요? 면적식이요? 면적식으로 할 때 면적식. 자, 앞 페이지로 와보세요. 93페이지. 맨 밑에 하루 3번 면적식 환지의 기준. 그럼 환지 설계는 원칙은 평가식이라고 했어요.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동등이 경미할 때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면적식은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 건데 무조건 면적 똑같이 맞춰줬다. 그러면 개발사업 하면서 공공시설 하나도 설치 못합니다. 또 공사업에 충당할 땅, 채비지 이런 거 확보가 안 되니까 면적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비율은 부담 내놔야 된다. 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일정한 부담하는 비율이 생기게 되고요. 그거를 토지 부담률 또는 감보율이다라고 하죠. 감보율.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 그래서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일단 토지 부담률 누가 정해요? 시행자가 정하는데 지 맘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원칙 50%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50%가 원칙. 그 말은 종전 토지 면적의 50% 줄여갖고 환지 준다. 나머지 50%는 토지 소유자가 내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50%가 뭐가 되는 거냐? 보류지. 보류지가 돼서 공공시설도 설치하고 채비지도 확보하고 이런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부담하는 비율을 감보율. 그래서 50% 원칙이요. 근데 예외가 두 개가 있죠.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는 60.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60%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50%가 원칙인데 60% 초과. 예외가 또 있으니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자, 우리 개발법에서 인가는 다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지정권자.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 다 지정권자인데 얘만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이유는 환지계획이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엽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네 땅을 개발해서 소유자한테 교환해 주는 계획 이런 지엽적인 것을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권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계획은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제일 가까운 사람, 시, 군,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받아라 특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맨 앞에 말이 힌트라고 그랬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환지계획 인가받아라. 이유는 제일 하급 행정청한테 인가를 받으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급 행정청,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는다. 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습니다. 그런데 5번 종전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될 때는 변경인가 받지 않아도 된다. 얘가 정답점이죠. 그래서 경미한 변경. 그럼 종전토지가 합쳐져 갖고 그럼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쳐졌다. 환지 줄게 줄어드는 거예요. 환지 줄게 늘어나면 그게 권리가 복잡해지는데 환지 줄게 줄어나면 경미한 변경. 그 다음에 종전토지가 분필, 분할이 됐다.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졌어요. 그럼 환지가 두 개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요게 뭐냐? 지분 쪼개기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 후에 토지 분할해서 취득해봤자 현금 청산. 역시 환지 대상에서 제외. 투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가 분할이 돼도 보자는 현금 청산해 버리기 때문에 요것도 경미한 변경. 그래서 종전 토지의 합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 요거는 이제 작년 정답이고요. 또 25일 때 96페이지 가보세요. 맨 위에 96페이지. 그 경면 변경에서 그 4번 그건 또 25회 때 정답이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경면 변경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